목은 안 아프셨어요? 말씀 많이 하셔서. 뭐 아침에 뭐 이게 뭐 캔디 하나 먹고 뭐 그러니까 그랬죠. 말씀 많이 하셔서. 너무 무리하시네. 그럼 오늘 큰 줄거리는 이제 문화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쪽 하나 하고, 그 다음 개인 에피소드, 뭐 가족 이야기라든가, 금사,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좀 순서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작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럼 먼저 사회복지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자께서는 1977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뭐 충분하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뭐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라는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배경이나 이런 건 저한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사회복지재단 설립한다고 발표하실 때는 형제분들이 다 우리 배석을 하셨어요. 예. 하시고 그때 이제 나온 걸 보면 공식적으로만 책도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기업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 또 하나는 그 양반이 어려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도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첫째 해서 병원 설립. 예. 그래서 이제 시골서부터 쭉 하시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이제 현대건설 주식 50%를 도내션해서 이제 사회복지재단을 한다. 그런 거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뭐 병원들은 통포 건축시켜서 이렇게 짓게 하고 네. 아산자든 아산 중앙병원 질때 소만동간 특히 네. 동간 질때 내가 그때 CEO였기 때문에 예. 직접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냥 뭐 소박한 그 생각으로 네. 좀 자수성가를 성공하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잘 되고 또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인재가 많아서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견해는 어떤 다른 뭐 사람들이 이제 좀 이 창업자 비판하는 분들은 뭐 세금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사회복지원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뭐 세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 타산이 많으신 분 같았으면은 현대건설이 대한건설협회에 협의를 내는 게 있어요. 네. 협의를 내는 게 있는데 내가 대한건설협회 수석부회장도 내가 했지만 일단 최원서회가 회장할 적에 워낙 최원서회가 회의도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수석부회장 한국건설업체협회 회장하다가 그걸 잠깐 내놓고 거기 가서 수석부회장에서 내가 건설협회를 운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게 이제 도구반도에 가고 회사의 이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는 협의의 절반을 현대건설이 냈어요. 그러셨는데도 회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일체 뭐 왜 우리가 이렇게 표는 한 편인데 마치 뭐 얘기하자면 표는 한 편인데 우리가 왜 돈을 받아내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해외건설협회라는 게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재해서 해외건설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그 희비를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한때 해외건설협회 같은 데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때 희비를 내가
우리 현대가서 안 내겠단 말이죠. 현대가서 안 내면 그거 운영을 못하게 될 줄 알았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강경하게 해서 거기 뭐 좀 정책도 좀 강경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내는 거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이 이익 창출하는 목적이 결국은 국가에다 세금 내는 거나 고용 창출하고 또 임직원들의 사회복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이익 창출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적자를 낸다든지 기업이 내는 것은 그건 사회악이다 그래야죠. 국가의 아주 나쁜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기업은 흑자를 내야 된다. 흑자를 내면은 그건 당연히 세금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제가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 탈루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윤 회장님이 그런 뭐 얍삽한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약간 절세, 이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게 절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절세라는 건 잘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얘기 다른 회사에게서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에서는 절세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런 팀이 있어서 예컨대 큰 뭐 기업무용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그거 이제 뭐 기업무용 부동산에서 은행에다 팔던지 뭐 있는데 그냥 쓸데없는 묘목 같은 걸 심어놓고 이건 뭐 녹지 조성하는 거다 이런 힘이 돼서 세금을 안 내고 잔격을 부린 것들이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 정조 회장님은 그런 세금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 1992년 대선 후에 보면 그 이제 세무조사가 현대당 세무조사가 좀 자금 압박이나 그런 굉장히 심했다 그러는데 뭐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는 뭐 현대건설이 자금 압박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CEO로 있는 한 있을 동안에 은행장을 한번 내 발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은행에서 시중에서 알아서 경영평가 보고 우리가 3회 회고 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다 하고 임직 찍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나온 다음에 이제 현대 부도나고 뭐 하니까 이제 그때 뭐 왜 안 하네 이런 사람들이 삐를 하고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물론 부천에 있었지만 특히 일학에서 미수금 그 당시에 10억 불. 그 당시 뭐 1조가 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10억 불이 60억 불이 넘는 돈입니다. 그 당시. 그런 걸 못 받고 뭐 해외 건설이 그 당시 이제 월수구 안에서 중동에서 그 건축공사, 그러니까 국외마을, 뭐 니아리병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전부 시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내에서 해외를 한 달에 500억 정도 내가 지원해주고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가 압박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세무조사 그런 그럼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1988년도 올림픽 유치에 창업적인 크게 기여를 하셨잖아요. 혹시 뭐 그때 올림픽에 좀 관여를 했으면 현장에 가다든가 그 유치하고 하고 했을 때는 내가 그때가 진짜 막 상무 때나 이렇게 됐을 때 또 상무 되니까 회장님이 부장 때처럼 중공업하고 건설 두 개를 또 다 맡으라고 하셔가지고 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시더니 현대그룹 내에서 회사가 의자를 수입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보고받을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를 가서 전 그룹 회사 내에서 의자 취급하는 담당 주행 오라고 해서 내 방에서 회를 했어요. 전부 보고를 받았죠.
나는 그건 바로 어디서 받는 거냐,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참 하고 실적 받고 다 해서 그때는 또 중공업하고 건설 경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직접 그 유치 활동에 제가 관여를 안 했죠. 예. 그럼 좀 이제 좀 부드럽고 편한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업자는 보기 아다리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강하고 막 이렇게 저돌적이게 말하는데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혹자는 뭐 시를 뭐 쓰고 낭송하기도 하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특히 문인들과 교류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데 혹시 그런 어떤 성패 성격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대부분 뭐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CEO들 보면. 근데 원래 그 양반이 그 성격이 모든 것이 정말 긍정적인 긍정적인 성격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낙천적이라고 하기는 적당한 표현이 아닌데 예. 하여튼 그 조그만 시간이라도 아이들 타임이 없어요. 그거를 일이 끝나면은 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 잊어버리고 그냥 그 지인들 뭐 뜻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뭐 저녁을 같이 하면서 뭐 노래를 같이 하는데 그 한시 같은 거를 예. 좀 이렇게 읽는다든지 회장님이 직접 내가 시를 짓는 건 못 봤지만은 예. 옛날 한시나 한문 공부는 그 양반이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은 동네에서 뭐 요전에 그 정문전을 위해는 맹제까지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문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 양반이 특히 특출한 게 문장 실력이 상당합니다. 문장 실력. 예. 그리고 스피치를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 양반 스피치는 원고를 가지고 하는 스피치가 아닙니다. 그냥 스피치 하는데 뭐 90분, 60분 이건 뭐 아주 지루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쉬운 말로 하되 아주 함축적이고 논리적으로 하시고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대정관계 뭐 일이 있어서 이제 뭐 장관한테 공문 하나 띄워서 이거 일단 요구를 하고 제가 이제 투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써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 방에 가서 내가 한참 생각해서 써도 이게 어려운 공무인데 종이하고 펜하고 떠놓고 여기서 쓰라 작성하라고 그래요. 이게 도서서 이제 쓰는데 한 구절 한 단어 여기가 찝찝해요. 근데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회장님은 급하시잖아요 성질이. 꾸물거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짜시다 할 만한 좋은 단어가 타림시 요거보다 나은 게 있을 텐데 이게 찝찝한데 양반이 기다려서 그냥 써서 이게 드렸더니 이게 딱 보시더니 딱 그 구절에 가서 쫙 긋고 써놓으시는데 내가 그건 다 찾던 그거 딱 그걸 써놓으시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토시 하나, 니은 같은 거 빠진 거 딱 써놓으시고 그렇게 철저하고 그 문장 그 맥을 읽고 그 논리적으로 좀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문장 실력이. 그러니까 시시하게 애들이 기한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써가지고 갔다가는 반대쪽으로 문장 실력이 대단해요. 근데 보니까 양반 이제 뭐 두뇌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쉬면서도 감성이 이게 소위 풍부하니까 소위 E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감성 지수. 난 그분이 IQ보다는 EQ가 더 발달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매사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참을 때는 굉장히 참는. 소위 자기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그러죠. EQ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라든지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 마인드를
물론 일할 때는 부하한테 그냥 화풀이 확 하고 막 그냥 참지 못하는 성격 같지만은 사실상 참을 때는 담담하게 참는 거예요. 그 양반은 부하가 조그마한 거 실수하면 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큰 일이 터지면은 그럼 야단치지 않아요. 이제 한때 이제 한 번 제가 지금 물었죠. 회장님 조그만 실수를 하면 회장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 저렇게 큰 일이 터지고 했는데 어떻게 야단도 안 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조그만 일을 실수하고 잘못한 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면 꼭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요. 큰 일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 실수할 때 야단을 치야만 매사 그다음부터 조심하고 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제 안 저지르는데 큰 일이 터졌을 때는 이미 터진 거 이건 수습해야 되고 그럼 그때 야단해봤자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 뭐 다시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일을 시키지 안 시키는 게 그 별개의 문제고 그때 야단 쳐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왜 야단 치느냐 그때는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삼성하고 우리하고 그 아파트 문제 때문에 그 싸우고 막 그럴 때도 신문에 그냥 뭐 중앙일보 뭐가 그 TBC라고 삼성에서 그때 TV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터뜨려가지고 중앙일보가 받아가지고 보도하니까 가 일간 신문사가 뭐 계속 나오고 뭐 옛날 있을 때도 소위 눈이 올 때는 눈을 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잠잠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반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냥 거기에 그 사건에도 내가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는데 회장님이 명예해가지고 검색처가에 내가 출두를 해가지고 내가 가서 진술한 것이 수사 종결했어요. 내가 아침에 가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에 그 당시 검사총장이 이종남이라고 나중에 감사원장을 했던 검사총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나빠서 수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아무 사실 이게 걸릴 거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 뭐 공직자들, 사람들 뭐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씩 DC해주고 뭐 그때 분양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뭐 헛소리해서 몇 대 일 이렇게 경쟁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뇌물 준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뭐 조건부로 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삼성에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여론을 들끓게 해가지고 애만 그 공직자들을 말이지 사표하게 만들고 말이지 저는 근데 한 가지 것이 미결이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사장이 정몽구 사장이 도시개발에 그 회사에서 지금 그때는 아파트를 졌어요. 그때 정몽구 회장도 그때 구속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밤 10시쯤 됐는데 한국도시개발 부장장수에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나한테 상무 때 했습니다. 78년도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 사모님 뭐 명예회장님 회장님 지시로 지금 검사청이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내가 뭐 무슨 뭐 있다고 내가 이 밤중에 검찰청에 가냐. 그리고 가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네가 인마 와서 자초지종을 보고를 하려지. 자식 건방지게 말이야. 밤에 전화를 직지해서 검찰청이 뭐냐 하냐고 혼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에 쫓아가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내용을 중재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더라도 명예회장님 지시받고 하지 내 말 듣고는 안 가. 그리고 내가 그 가서 그런 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멀리 이 밤중에 검찰에 갈 일이 있냐 말이야.
무슨 불법 행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다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죠. 출근했더니 비서실장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님 뭐 검찰청에 가 그런데 한국도시개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지 말고 좀 기다리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 한 30분 있었더니 수고스럽지만 좀 검찰청에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건데 이제 고기 하나 한 건이 아파트 한 건이 이제 그게 이제 미결 상태에 된 것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누구가 그랬으나 현대건설 임현 상무라고 했더니 그러시다 앉으라. 그럼 묻길래 그냥 그 도시개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그거 해봤자 뭐 불법 들일 것도 안 것도 없고 조금 명예로서는 좀 뭐 좀 그런 거 있겠지만 그다음에 상무 때 뭐 나 뭐 2년 상무가 뭐 했다 그랬어. 나 명예가 뭐 훼손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맞추고 이제 왔는데 거기 뭐 복덕방 놈들 부르고 어쩌고 그래서 뭐 복덕방 아이들 뭐 수사관들이 뭐 따구로 때리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검사한테 그 수사관들이 이 상무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뭐가 뭐 안 맞잖아 그랬더니 이거 다 맞았다고 말이야. 어떻게 맞았냐고. 이 상무님이 다 맞게 했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나보고 대기업의 중역이나 되신 분이 회사에서 직원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서 하나 아파트 주거를 뭐 그렇게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나에게는 필요도 없는 거고 회사에서 배려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도시개발이 반납했는데 도시개발이 어떻게 처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좀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수고하시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오니까 회장님이 점심도 안 드시고 나 오면은 바로 올라오라고. 그때 뭐 갔다 후로에 있었으니까 바로 회장님 혼자 딱 계시네요. 점심도 안 드시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고생했지? 아니 좀 고생 안 했습니다. 뭐 누가 패고 뭐 그러면서 너도 맞았어? 나도 아니 전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점심 안 먹었지. 예. 나 점심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광화문사 17제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이제 점심 준비하라고 해놓고 회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2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주로 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한 건데 이게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회장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이 얘기를 1시간 반 가까이 식사하시고 하니까 내 정희영 사장, 회장님 사위 되시는 결국 나중에는 뭐 좋지 않게 흘려가지고 지금은 그 형제들하고 막내도 그런데 그 양반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에서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회장님은 아마 이런 관계로 TBC가 들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잠잠해지고 수사 종결 다 끝나고 한 다음에 신문에다 이제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의 비리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밀수 사건 이런 거 등등 있어. 일탄을 신문관과 전 신문관과에 대한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이 아주 진짜 발각되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탄을 준비를 한 건데, 이제 홍진이가 그 당시 문화일보 회장할 때입니다. 그 법무장관 이제 4.16 때 법무장관을 했고
그 내무장관이 최인기 씨라는 사람이 내무장관 했는데,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책임지고, 근데 대학생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뭐 해가지고, 최인기 사형당하고, 법무장을 했던 홍진기는 뭐 입건당해가지고 아주 혼나고 나와가지고 그때 할 텐데, 제2탄은 중앙일보가 이걸 아주 완전 이렇게 우리 현대를 가지고 국상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홍진기에 대한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 했던 것을 자료를 다 해가지고 터뜨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 하면서 이제 중재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그 자리는 내가 없었지만 삼성 측에서 회장님한테 찾아와가지고 100배에서 사죄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물이 그건 크게가 돼서 그 후로는 삼성하고 우리가 좋지 않았죠.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이 창업자께서는 자신과 비슷한 시기를 본 다른 기업가들, 예를 들어 이병철이라든가 뭐 김우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적, 방금 조금 평가했으면 평가하는 적을 좀 들은 적 있습니까? 그 사업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김우중에 대한 평가는 많이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정 회장님은 김우중이를 기업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하나의 건달 깡패 비슷한, 너무 이거 아주 속된 얘기지만, 예. 지금 우리가 볼 적에 대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부에서 불어받은 겁니다. 예. 중고, 뭐, 한국기계, 뭐, 이거 불어받은 거, 뭐. 지가 한 거는 첫 번에 돈 700만 원 가지고, 그 오파상 비슷하고 무역회사 차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니까는 뭐 조선소, 대우조선소 이것도 정부에서 안 되는 거 불어받은 거지. 그 대우의 그 사업 본사가 서울역 앞에 그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우가 진 게 아니고 철도청이 철도청사를 지려고 철골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정부하고 교집해가지고 그걸 불어받아서 지가 그거다 지 사고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 본사 사업까지 그 정부하고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지금 기업가 아니다고 그러죠. 아주 뭐 김중이는 뭐 같은 이렇게 무슨 대기업의 무슨 뭐 경영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 했고, 그런 얘기지만 내가 그 3개월 동안에 산업개발 사장을 잠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개발가 있는 동안에 서울경제신문에서 경제를 이게 뭐 보도를 한 걸 보니까 현대건설이 대우건설한테 수주한 금액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대우가 추월했다. 건설에 수주하는 것을. 내가 나올 때 산업개발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그동안에 무슨 입찰이 있어서 그랬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한 6개월 정도 산업개발 사장 좀 그쪽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3개월 되니까 이제 회장님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요. 와서 영업회의 하면서 얘네들 수장과 좀 봐가지고 이 대우한테 떨어진 게 맞느냐? 그랬더니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아마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잘못낸 거 같다고. 그러면 잘못했으면 그 항의를 하든지 회사가 이제 명예가 주돼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도급한 데 1위고 랭킹 1위 업체가 대우가 던던한테 떨어졌다는데 왜 잠자고 있었냐고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서울경제신문 그 김영철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김 사장, 이 보도 낸 것이 사실과 달리는 보도를 해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좀
추천하는 그 정정 보도 좀 해줘야 되겠다. 뭐냐 그래서 몇월 며칠자 신문을 보면 대우가 현대를 추월하고 뭐 수출 많이 했다는 거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사실 무근이니까 그 정정 기사 좀 내려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한 번은 아침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자가 좀 뭐 전화가 왔던가 찾아왔던가 좀 왔어요. 경제부 기자인데 그게 이제 경제부 내에서 건설 담당 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자 그랬더니 이 대화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때 3월 달쯤 가서 5월인가 6월 달쯤 현대가 들어갔으니까 네. 달수는 한 3개월이지만 만 2개월 얼마 됐는지 하여튼 왔는데 이게 이제 연말 가까이 좀 됐을 때 6월 한 5월 중순에 왔는데 연말 가까이 됐을 때 우리가 보니까 수출 1조를 대보다 앞섰더라고요. 그때 이제 exam이 온 거예요. 와서 대우에 대해서 이제 대우건설의 그 당시 CEO가 장영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고 북한에서 피난 왔었는데 네. 그 지금 현재 뭐 스테이터스가 이렇고 우리가 대우가 뭐 우리가 지금 1조 이상 우리가 지금 수조가 앞설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한 며칠 있으니까 조선일보 전면 큰면 전부에 나는 코끼리 위에 딱 탔고 그 코끼리 탄 개하고서 현대 모자를 쓰면 그러고 하고 그 장영수한 친구는 하마 있잖아요. 하마 위에 타가지고 둘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전면 한 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설업에 뭐 양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기분 나쁜 기사죠. 뭐 대화하고 양대니 뭐 쌍벽 이런 거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쭉 나가지고 내가 장영수를 평가한 장영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장영수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기났어요. 근데 내가 그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우가 지금 그 대우 김정일 회장의 지시로 이런 저런 정도지만은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 무역 같은 것도 뭐 그때 이제 그 수출탑 같은 게 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 무조건 실어놓고 돈도 못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 실적을 올리고 하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뭐 대구 장영수 회장 뭐 인용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조마하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단 대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 현대를 앞설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이 좁은 수익을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이건 위험한 경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나중에 막 망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 회장님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다니 여러 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어떤 그런 아파트 사건 때문에 신문에 보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이는 김우중이가 나보다 한 살 아닙니다. 네. 동갑인가 안 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뭐 나이도 뭐 20몇 살 아래고 하니까 원래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힘을 주는 거죠. 정상인 기업인으로서 별 취급을 잘 받았어요. 그럼 우리 뭐 상주 이병철 의원 평가는 안 하지만 어떻든 우리 구술자 생각이기에 우리 창업자와 호암의 어떤 그런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뭐 그냥 본인 판단하시기에 두 사람 차이점은 뭐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경영 스타일은 이병철 시장은 원래 첫 번에 사업 시작 할 때도 요즘 얘기했지만 소모성 자재를 했잖아요. 예. 물론 그것이 이제 요즘 얘기했지만 수입 대체 품목 같은 거 개발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GMO죠. 예. 그래서 결국 삼성적인 큰 거는 전자 때문에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박 단소 이런 소모성 있는 거 속된 말로 얘기하면 코 묻은 돈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하고 뭐 미원 위해서 미풍을 따라잡으려고 그 나디를 치고 무슨 뭐 술 먹고 깨는 컨디셔닝도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정정희 회장님은 첫 번부터 중후장대 산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 올양, 건설,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중후장대 사업을. 삼성에게 보니까 우리가 중동공사 딱 시작, 건설, 중동공사 시작하고 나니까 삼성이 되게 이익을 밀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삼성이 전부 현대한 걸 뒤따라온 겁니다. 건설은 그것도 창업도 안 하고 76년도에 신원이가 무슨 건설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걸 건설회사를 키운 거고 르노 자동차 회사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또 조선소 또 만들어서 또 뒤따라왔고 하여튼 우리 현대한 것만 이렇게 뒤이었는데 요즘도 얘기했지만 내가 일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고 관공서에서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자기들 처음 부딪히는 일들을 해서 사실 우리가 길을 다 닦아놨는데 일단 그 법 가지고 그대로 뒤만 쫓아와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사회에서 현대는 조직이 엉성하고 무대 보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삼성은 아주 치밀하고 조직도 관리를 잘하고 인사 관리도 잘하고 해서 이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그것도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확실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학교에서도 유수한 애들은 미리 입도 선매해가지고 뭐 조직을 많이 뭐 이렇게 하고 비서실을 우리 명예회장님 비서실처럼 이렇게 뭐 전화를 받고 무슨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라 하나의 전 그룹 전체를 비서실 산하에 딱 둬가지고 컨트롤하고 뭐 하게 돼가지고 뭐 사실 얘기했던 뭐 절세하는 팀 무슨 팀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용이 주도하게 아주 그 아이템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병철 씨가 세 가지 못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병철 씨가 골프를 참 좋아했어요. 그 안양 칸츠크로 가면 뭐 홀인원을 뭐 2번이나 3번 했다고도 써있고 이렇게 되는데 골프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미풍이 미원을 못 따라내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뭐 이병철 씨가 세 가지 안 되는 것이 그런 거 있다고 이제 일반인들에게 회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나 정정희 회장님의 이 머릿속에서 이 사업 구상한다든지 뭐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현대가 엉성하고 조직하는 것 같지만 한번 위기가 무슨 일이 닥쳤다면은 그 응집력은 대단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응집력이 대단했어요. 그것이 뭐 대외적으로 정말 뭐 했을 때는 뭐 회장님이 대통령 출마하셨을 적에 그 직원들이 그때 한 거 보면 그 참 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응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거죠. 누가 열고 낫다, 누가 못하다 이런 것보다는 스타일이 달고 결과적으로 명 회장님이 좀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좀 계셨더라면 지금보다는 현대가 더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가벼운 걸 돌아가지고 우리 흔히 뭐 창업자의 검소한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검소하다. 아,